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유학과정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5, 6월 과정, 이제 유학과정이 시작되는데, 다른 과목 뭐 시작했죠? 제가 처음입니까? 아, 제가 처음이에요? 그 5, 6월 달에도 지금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차 과목에 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차 과목은 어설프게 손을 댄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2차를 포기하기 때문에 5, 6월에도 역시 1차 과목을 주력하고 2차를 시작을 하신다면요. 공법부터 시작을 하세요. 공법부터. 공법이 어렵잖아요. 원래 우리 그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 선생님인데 왜 공법 얘기하냐고요? 일단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선생이 전부 다 이제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합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제 과목 아니더라도 공법부터 하는 겁니다. 공법부터 하는 거고, 그 다음 순서가 등기법이에요. 2차 과목에서 어려운 게 공법, 등기법, 그 다음에 세법. 세법 물론 이제 포기를 많이 하시지만, 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법, 중개사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수 있는 걸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어려운 거를 쳐놓고 이제 뒤에 가서 득점할 수 있는 걸로 해주는데, 물론 중개사법은 득점하기가 쉽죠. 지적법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처음 하신 분들은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그 작년에 하셨거나 지금 다시 뭐 2차만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분들은 바로 이제 5, 6월 달에 암기할 거 암기하고, 다시 이제 복습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이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5, 6월 달에도 여전히 1차 과목을 주력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순환 때 역시 그 1차에 주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암기할 것은 조금 암기해보고요. 그러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뭐 요약집이기 때문에 보기는 되게 편할 테고요. 쉽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5월 달부터 우리 선생들은 풀려요. 왜? 요약집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요약집은 물론 제 요약집이고, 이 요약집 순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본서 있죠? 기본서 순서와 제가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약에 하신다면, 2차 과목은 제 중개사법을 하신다면은 요약집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는 나중에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지금 기본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2차 과목은 어차피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요약집으로 쫙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본서를 한 번 정도만 읽어준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1차 과목은 기본서로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서로 하고 요약집을 부자료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걸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바로 진도 들어갑니다. 3페이지 요약집 3페이지예요. 우리 과목 구성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공인인사 법령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중개 실무가 있어요. 출제 비중은 법령 쪽에서 약 70%.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있죠. 여기서 약 15%고 중개 실무 쪽에서도 15%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법령 쪽에서 28개란 얘기고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6개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 실무 쪽도 6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7대 3 정도로 출제하고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공인인사 법령의 구성이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3페이지 참고 부분에. 요건 뭐 참고라고 돼 있는 거는 뭐 진짜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법령의 구성은 일단 공인인사 법이 있고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랍니다. 이 세 가지를 법령이라고 부르고 있고 다음에 우리 법의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법의 성질은 일단은 우리는 부동산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또는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가 있어요. 일반법이란 말은 기본법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널리 사회적 지위나 계층, 성별, 지역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 이게 일반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가 있어요. 그러나 민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법, 특별법을 구분하는데 특별법은 말 그대로예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지역, 특별한 시기에 한해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 분야에는 우리 법도 적용되고 민법도 적용되고요. 여기 상법도 적용되거든요. 근데 중개 분야에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슨 법을 적용하겠어요? 우리 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법은 민상법보다는 먼저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충적으로 상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상법에도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민법의 규정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참고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은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이 혼합된 혼합법적인 성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니까 국내법적인 지위가 있고요. 개공과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실체를 규정이기 때문에 실체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고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넘길 것 같아서 내가.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해두세요. 자, 이제 우리 법 제1조로 갑니다. 자, 이제 총칙 우리 법 제1조 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사항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출제 비중이 일단 2개예요. 그래서 총칙 파트에서는 출제 비중이 2개다. 용어의 정의와 중개사항물인데, 자, 우리 법 제1조 법의 지정 목적이 있거든요. 이건 가볍게 한번 짚고만 갑니다. 마지막 출제는 20대 21회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법의 지정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인인증사법은요, 공인인증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순 기억만 하자고요.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업에는 중개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분양대행업도 있고 등등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만 육성하는 목적을 하고 있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속지 말자 유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딱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쉽게 기억할 거예요. 공인인증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쉽게 기억이 되고 부동산 중개업이다. 부동산업이 아니다.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죠. 자, 이제 법제 2조 용어의 정의로 갑니다. 자, 그럼 이 용어의 정의는 지금 출제 빈도를 봤을 때 27회, 28회, 29회, 30회 연타석 출제했죠 지금. 근데 31회, 32회 때 딱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출제가 예상된다고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요 31회, 32회 때 쉰 게 아니에요. 쉰 게 아니고 다른 문제를 내면서 지문 한두 개를 섞어서 냈어요. 그러니까 매회 출제로 보는 게 맞는데 한 문제로 낸 거는 30회가 마지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한 문제로 분명히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정확하게 암기하는데 6개의 용어의 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문제는 두 가지로 크게 분돼요. 하나는 단순형이 있죠. 법제 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다. 옳은 것 틀린 것 보라고 했고 중개라 하면 중개업을 하면 기업공사라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판례를 물어보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암기해주고 판례도 다 정리하는데 차라리 판례를 내면 여러분들이 더 쉬워해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요거 단순형 가지고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응용화해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멈칫해요. 그러니까 암기는 기본이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를 모두 커버를 할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올해 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정리를 꼭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 중개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읽어드립니다. 4페이지에 지금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야 되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고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개를 4가닥으로 나눴는데 법정 중개대상물 우리 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 그러니까 법정자를 빼고 그냥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래도 맞는 지문이고요. 공인인증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래도 맞는 지문이고 법정 중개대상물에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법정 중개대상물 우리 법 3조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데 5가지가 정해놨죠. 토지, 건물,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 당사자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 됐는데 매매교환 임대차는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죠. 이것을 알선한대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 알선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라고요? 소개, 매개, 주선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개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계속 연습을 해왔는데, 자,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습니다. 을과 거래하셔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한다. 그럼 갑을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있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 토지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각종 권리에 득실 변경 행위가 있을 수 있죠. 이 거래를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예요. 그럼 토지는 중개대상물이고요. 갑을은 거래의 당사자고요. 다음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는 바로 이 부분이고 요것이 알선이다. 그래서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순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역시 연습을 해봐야죠. 이렇게 된 거예요. 중개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요래낸 거예요. OX, X. 틀렸죠? 여기 등록이 빠져야 되죠? 빠져야 됩니다. 중개가 이만큼인데 이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개업이 있고 중개가 있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중개가 있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를 포함 못 시켰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낸 거예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낸 거예요. OX, 역시 X. 권리의 득실 변경이 빠졌죠? 의미가 축소됐어요. 그럼 중개 대상이 되는 행위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지상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등등등이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했으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같은 걸 포함 못 시켰기 때문에 이 질문은 틀린 겁니다.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근데 요즘 응용화해 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낸 거예요, 이번에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낸 거예요. 이렇게. 이 지문은 O. 이해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식이 지금 대세예요. 응용화해 내고 있다는 거죠. 이 지문과 이 지문의 차이를 아시겠죠? 중개라 함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면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내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게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순환 때 기억을 할 건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요령까지 같이 기억하는데 중개라 함은 출발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죠. 다른 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주의해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의 성격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우리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민법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럼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이죠. 근데 그런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하나의 사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하나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지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사실행위다. 그럼 이것도 요즘은 잘 안 물어보는데 뭐 성격 참고만 해두시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X.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X. X죠. 지금 3초 전에 했습니다.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여기 재산상에 눈이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 이것도 안 내고 있지만 이해는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나 이 계약이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행위죠. 그러니까 보조행위이자 등기상 증명서 같은 걸 떼놓고 있죠. 준비행위예요. 그래서 보조적 준비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보조행위이자 준비행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공은 요 A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 중개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 을에 심부름꾼으로서 물건 소개하는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사자로서 행위라는 얘기죠. 그럼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중개행위는 독자적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에 해당하고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다 그랬죠. 그럼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다는 건 이제 민법상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을 얘기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거기 민사 중개란 말 나왔죠. 요것도 지금 안 물어보고 있는데 이해만 일단 해둡니다. 거기 민사 중개란 말은 상사 중개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그럼 중개를 중개행위의 대상이 상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사 중개와 민사 중개로 구분하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는 일단 뭐라고요? 민사 중개다. 민사 중개인데, 그럼 상사 중개가 뭐냐면 상행위를 소개하면 상사 중개라고 해요. 그럼 상행위를 소개하면 상사 중개라는데, 상행위 외의 것을 소개했잖아요. 상행위가 아닌 것을 소개했다. 그러면 일단 민사 중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민사중개라는 것은 부동산 중개가 있고 혼인중개가 있고 직업소개도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민사중개예요. 그럼 상사중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남대문 시장 하면 의류 도매업자가 있고 의류 소매업자가 있죠. 그럼 의류 도매업자, 의류 소매업자는 모두 상인이죠. 둘 다 상인인데 이들이 의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의류를 사고 판다. 그럼 이들은 소비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영업을 위하여 사고 팔고 있죠. 그럼 이건 상행이에요. 이 의류를 사고 파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니까 결국 이 행위는 상행입니다. 둘이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상행이에요. 그럼 이런 상행위를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상사중개라고 해요. 이걸 상사중개라고 해요. 네. 그럼 상사중개는 상법이 규율이에요. 상법이 규율하고요. 그럼 부동산 중개, 갑과 을이 토지를 사고 팝니다. 이 토지를 영업을 위하여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중개예요. 혼인중개도 민사중개라고 했죠. 갑남과 을여가 있어요. 둘이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을 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을 위하여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혹시 몰라 누구는 영업을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혼인하는 걸 소개한다. 역시 민사중개죠. 그래서 이렇게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다. 근데 이제 참고인데 우리 개공은 상인이 아니에요. 개공은 상인이죠. 중개를 영업을 하고 있죠. 이자는 상인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둘이 사고 파는 행위는 상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는 상인이지만 요걸 소개한다. 그럼 이건 민사중개다. 이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중개의 3요소가 나오는데 그 밑에 중개의 3요소는 이 그림에 있죠. 일단 토지라는 중개대상 물이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이자를 우리 뭐라고 그런다? 중개 의뢰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이자는 통상적으로 개업공사를 얘기하죠. 근데 이 중개 행위자의 범주에는 무등록업자도 포함되죠. 예를 들어 제가 토지에 대한 거래를 소개했어요. 제가 한 행위는 중개 맞아요? 저는 등록한 자가 아니죠. 개공이 아닙니다. 개공이 아닌데 제가 갑과 을 간의 토지에 대한 거래를 소개한 거예요. 제가 한 것은 중개가 맞죠. 중개가 맞는데 그래서 이 중개 행위자의 범주에는 무등록업자도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거기 써 있죠? 무등록업자 포함이라고. 그러니까 그 중기정의에서는 중개 행위자의 범위 여기에는 무등록업자도 포함된다. 그 정도가 이해하시고. 자, 이제 판례를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 4페이지 맨 밑에 1번 판례 있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를 갖고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와 사회 통념상 결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고맙게도 생각보다 잘 물어본다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2번 판례. 옆에 페이지 5페이지로 가서 맨 위에 2번 판례. 요건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라고 그랬는데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로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요거였죠. 이 사건이 그 A의 중개사무소로 돼 있거든요. 근데 갑이 사장님이셔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A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하고 갑이 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격증을 거신 분이 사무소에 출근해서 주도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절대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분이 출근을 안 한 겁니다. 자격증 거신 분이. 이거는 똑 떨어지는 대여예요. 이거는 출근 안 해버리면 자격증 거신 분이. 그래가지고 사무소 요거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을이 찾아왔죠. 그래갖고 오피스텔에 세를 넣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피스텔이 전 소유자가 갑이었다고 했습니다. 전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등기상 증명서 같은 걸 제시한 거죠. 내가 소유자가 맞다. 그래갖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임대인 갑, 서명 또는 날인했죠. 임차인 을, 서명 또는 날인, 알선 개업공사 A, 서명 및 날인이죠. 그리고 이제 설명서도 교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자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얼마 받았다고요? 3천만 원. 이거 받아가지고 인마에 포켓해버린 거예요. 갑이 이걸 편취한 겁니다. 사기쳤다는 얘기죠 지금. 3억도 아니고 3천만 원 사건이었어요 이거. 아주 추잡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A가 그때 공제에 가입이 돼 있었거든요. 공제.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공제에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천만 원 편취당하니까 을이 공제에다가 지급 청구를 한 거죠. A의 중개로만 하면 내가 손해 입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급을 해달라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죠. 결국 을이 패소했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피해야 되죠. 근데 이게 과연 중개 행위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지금 여기 중개 정의에서 실어온 건데 원래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다. 근데 이 행위를 보건대 A가 출근 안 했죠. 안 했고 그러면 요 A의 도장을 누가 찍었다는 얘기예요? 갑이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A가 중개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갑이 도장을 찍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중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온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을이 패소했어요. 조금 수긍이 안 가죠. 웬만하면 지급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중개행위의 정의에 관한 판례.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인트는 그거죠.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했다는 얘기죠. 이러면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 자, 그래서 2번 판례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는 한 번도 안 물어본 거기 때문에 감만 잡아두는데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에 정하는 중개 관행으로서 기본적 상행이다. 우리 중개 업무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우리 개공은 중개를 영업을 하고 있죠. 중개를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그러면 상인인 개공이 하는 중개 활동은 당연히 상행이겠죠. 근데 그 후단에 있는 내용. 개공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이랬죠? 그럼 이 사건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참고만 해두시는데 이게 그 사건이었습니다. 공동중개였거든요. 갑의 개업공사 A였고 을의 개공 B였어요. 둘이 협력하라 계약을 성사시켰죠. 갑이 그랬던 겁니다. 야, 잔금일에 을이 잔금을 안 치르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잔금일에 만약에 을이 잔금을 안 치면 니들이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이런 거예요. 이게 개공한테 보증각서를 갑이 쓰라 하는 겁니다. 이거 나 같으면 이거 그냥 보내버린다고 그랬죠? 그냥 가. 계약 안 할 테니까 그냥 보내버립니다. 감히 개공한테 어디 각서를 쓰라게.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중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각서를 써줍니다. 그래, 의리 지급을 잔금일에 지급 안 하면 내가 잔금을 우리가 지급하겠다. 각서를 써준 거예요. 실제로 지급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잔금이 만약에 1억이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자 이 갑이 보증각서를 근거로 A한테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네가 1억을 지급해달라. 그러자 이제 A가 뭐라고 명령했냐면, 야, B도 보증을 섰잖아. 그러니까 나는 5천만 원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이 무슨 주장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범위에 지금 보증편이 빠져 있잖아요. 채권 총론에 있는 내용인데, 보증인이 여러 명이었을 때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각자 보증인이 전부 다 전액을 책임을 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단독 보증이냐, 연대 보증이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이 얘기요. 그럼 참고로 민법상 보증을 쓰면 보증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져요. 각자 그렇게 집니다. 근데 상법상 보증을 쓰잖아요. 그러면 연대 보증이 원칙이에요.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갖고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 개공은 상인이다. 이자가 하는 중개활동은 상행이다. 그럼 이 상행인 중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보증각서를 썼으니까 보증각서를 써주는 행위도 상행이다. 그러면 이것도 상행이라면 상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럼 연대보증이다, 각자보증이다? 연대보증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1억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제 1억 지급해줬죠. 그러면 지급했습니다. 보증인들끼리는 서로 구상할 수 있어요. 보증인들끼리는. 그러면 여기 B한테 5천만 원 구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지급한 금액 다시 또 을한테 구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이거는 됐죠? 그러니까 그냥 기억만 해두자고요.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판례는 참고하시는데, 이 판례는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은 공사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격증 양도대회에서 원래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지금 풀 내용을 제가 실어놨거든요. 아마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실어놨을 거예요, 이게. 거기 잠깐 뒤로 갔다 올까요? 교재 16페이지를 펴보세요. 교재 16페이지 맨 밑에 5번 판례. 5번 판례. 참고해 두시는데,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봐서 통념상 결정하므로, 맞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을 행위하는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사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방금 본 내용이죠. 따라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의 중개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더라도 이는 중개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사협정 대여행위라 한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했거든요. 근데 이 A가 B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자예요. A가. 그래갖고 이제 자격증을 B가 빌려줬고, 이게 자격증 대여 사건이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B가 뭐라고 이제 주장했냐면, 야가 소개한 게, 빌린 자가 소개한 이 법률행위 있죠? 이 법률행위가 불법행위였어요. 이게. 둘 사이에 거래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갖고 소개를 했는데, 그래갖고 B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적법한 이 법률행위를 소개하라고 빌려줬지, 불법행위 하라고 이거 빌려준 거 아니다. 이거. 그래갖고, 이거는 결국 자격증 대여가 아니다. 나는 적법행위 하라고 빌려준 거지, 불법행위라고 빌려준 거 아니니까. 그래갖고, 자격증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 점에 대하여, 빌린 자가 소개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행위가 맞으니까, 결국은 이건 자격증 대여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사건이에요. 이해하셨죠? 참고만 해두십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5페이지 4번 판례가 바로 그 얘기예요.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이 한 행위, 이게 불법행위라도 이걸 소개하는 행위는 중개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럼 첫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를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로 갑니다. 중개업정의. 자, 그럼 중개업정의 읽어드립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어야 되죠. 여기서 끊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자, 그럼 중개업은 글자 수가 3개입니다. 3개니까 이거 3가지 요소로 간다. 3가지 요소. 그러면 3가지 요소로 가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자, 3가지 요소로 가는데 일단은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죠. 그럼 갑을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도 포함하는 거죠. 다음 일정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럼 보수를 반드시 이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업이 될 수가 있고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이에요. 그럼 무료 중개행은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면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까지만 한 거예요. 그럼 약속 요구한 행위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보수를 받기로 약속 요구한 상태에서 걸렸다. 그럼 이건 중개업 자체가 아니죠. 그럼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일단. 그래서 약속 요구하는 중개업이 될 수 없고요.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그럼 업이란 말은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일단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며 영리성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업이 된답니다. 그럼 보수를 받게 되면 영리성은 일단 추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업이 되니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해야 합니다. 우연한 기회 1회 정도 소개했어요. 이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보수를 받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개업 정의는 3글자니까 3가지 요소다. 다른 사람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데 업으로 행하는 거. 이렇게 얘기가 하는데 꼭 기억할 게 중개업 출발을 뭘로 하고 있다 지금? 다른 사람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출발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로 출발한다. 그럼 이제 단순형. 예를 들어서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역시 X예요. 등록이 들어갔을렸죠 지금?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중개와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고.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도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개업 정의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것 같은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등록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영업허가를 받는 거죠. 그럼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해버리면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이때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갑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이죠. 이걸 앞으로 제가 3-3이라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3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처합니다.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고 그 다음에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중개보수죠. 그럼 우리는 중개보수를 우리 법이 정해주는 한도를 절대 초과해받으면 안 되죠. 보수를 한 푼이라도 초과해받으면 1-1로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라면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고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아도 초과에 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개 정의를 방금 공부했는데 결국은 이게 중개업이라는 것은 이 중개를 사실상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했습니다. 그럼 중개업이 되는 거죠. 이거요.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선? 그럼 세탁기 알선도 중개인가요? 아니잖아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중개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한다. 중개 아니죠. 그럼 중개에 해당돼야지만 기본적으로 중개업이 될 수가 있고 중개에 해당이 안 닿으면 중개업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동차는 생산물이 아니죠. 그럼 자동차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어요.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알선은 소개라고 그랬잖아요. 소개.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이게 알선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컨설팅은 이건 상담으로 번역되는 거죠, 지금. 그럼 상담을 해주는 행위는 소유자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조언을 해줄 뿐이지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컨설팅은 알선이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컨설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습니다. 중개업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맞습니까? 다음 분양대행. 이 분양대행도 소유자 입장에서 대신 팔아주는 거죠, 지금. 그럼 이것도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분양대행도 알선이 아니니 이거는 중개가 아니죠. 그러면 상가나 토지에 대해서 또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대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고 보수받았습니다.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컨설팅이나 분양대행만 목적으로 한다면 개설 등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 중개 보수 규정도 적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을 해주고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아도 초과에 걸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 이해하시는데, 그런데 컨설팅을 해주면서 분양대행을 해주면서 주택에 대한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부수하여 토지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거예요.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그럼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된 업무를 이걸로 하고 컨설팅에 부수하여 누가 소개 좀 해달래요, 계속. 컨설팅 의뢰한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 그럼 중개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등록하지 않았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교재 양괄호 1번 일방의 의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될 수 없다고 그랬고, 그러나 무료로 중개하는 행위는 중개업은 아니지만 무료 중개행위 하더라도 손님한테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손해입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죠? 그럼 무료 중개행위도 공사법은 적용이 된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업의 요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소개했다. 그럼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 그래갖고 이래라도 잠재적 계속성이 있으면은 업이 될 수 있다 이래놨죠. 요즘 뭐 이건 잘 안 물어보는데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요,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셋집에 알선을 해주고 보수를 계속 받아옵니다. 회사가 그 직원들을 상대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전셋집에 알선을 해주고 보수를 받아옵니다. 이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에? 중개업이에요? 보수 받았으니까? 그건 중개업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 대상이었죠. 그럼 지금 현재 영리성에 문제가 있어요. 보수는 받았지만 그는 실비 차원에서 받은 거고, 일단 복리후생 차원이었으니까 영리성이 없다 봐야 되죠. 나아가 불특정 다수에도 문제가 생겼죠, 지금. 직원들 상대로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또 마을 이장님이 말이에요. 마을 이장님이 그 마을 주민들만 상대로 토지 매매의 알선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를 받아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보수를 받아왔습니다. 이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 마을 주민만 상대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중개업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요즘 시골 가면요, 우리 마을 이장님 통하지 않고는 토지 거래할 수가 없죠, 아예. 중개업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그거. 근데 아니래요. 불특정 다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을 지금은 낸다, 안 낸다? 절대 안 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법 시절에 이런 지문들이 이제 연습이 됐었는데
아예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해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출제하면서 뜬금없이 뭐 이런 지문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 그건 중개업 아닌 걸로 봤어요. 마을 주민만 상대했기 때문에 아주 쬐끄만 마을이었나 봐요, 그냥. 그래갖고 어쨌든 불특정 다수의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아닌 걸로 봤고요. 근데 이제 중개사무소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 대학교 앞에서 열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오피스텔에 임대차만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보수를 받아옵니다. 이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다. 이거는 특정 물건에 대한 특정 행위만,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만 소개했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 열었어요. 열었는데 너무너무 영업이 안 돼갖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수 10만원짜리 원룸 알선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이건 중개업이죠. 예, 중개업입니다. 이건 사무실을 열고 했으니까 잠재적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업이냐 아니냐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단순 횟수로 결정할 일은 아니란 얘기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게 되면은 진짜 6개월 만에 10만원짜리 하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무소 열었지 않습니까? 1년 안에 판가름 나요. 내가 계속적으로 할 거냐, 중개업을 그만둘 거냐. 1년 안에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10개 중개업소가 열잖아요. 이 중에 성공하는 중개업소가 몇 프로 정도 될 거예요? 예? 20, 30%. 좋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세 개 정도 살아남고 나머지 6, 7개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니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 중개업을 내가 잘 하느냐, 계속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는 여러분들이 1년 안에 판가름이 날 거예요. 개업을 하면. 그래갖고 그 개업을 할 때 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이제 중개사무소 우리가 인수창업이라는 거 하잖아요. 인수창업이 뭐냐면 기존의 중개업소를 인수하는 거예요. 이걸 인수창업이라고. 그다음에 신규창업은 그야말로 여기 뭐 세탁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중개사무소로 바꾸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신규창업이라고 그러는데 신규창업하고 이제 인수창업은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있는데 인수창업은 이제 권리금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그러니까 초기 자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인수창업을 나는 권장을 많이 해요. 인수하는 게 차라리 우리가 개업을 할 때는 편할 것 같다. 권리금을 주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개사무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광고를 안 띄우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서로 개공들끼리 서로 우리 중개사무소는 빼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수창업을 할 때 그러면 손님이 내가 개업을 하겠다 하고 찾아가잖아요, 중개사무소를. 그래갖고 거기를 이제 소개를 받아갖고 하는데, 그럼 이제 개업을 거기서 해주잖아요. 소개를 했잖아. 그러면 그 중개사무소는 소개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개업을 했잖아, 여기가. 내가 소개한 손님이 개업을 한 거예요, 개업을. 그럼 여기 이른바 머리를 얹어준다 그러죠? 이거를. 그래요. 그러니까 첫 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중개사무소 소개하면. 그래갖고 첫 개시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우리도 그 개업을 시켜준 그 중개사무소가 있었는데,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래 양타 물건이었는데, 야, 너네 그 물건 있지? 우리가 손님을 붙일게. 하자.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머리를 얹어줘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진행을 하자 그런 거야. 양타 물건이었죠, 원래. 근데 진행을 시켰거든?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진행을 하면서 깨져버린 거야, 계약이. 그럼 계약이 깨지면 징크스 있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그 다음 계약이 줄줄이 깨져. 그리고 계약이 안 나와. 그런 징크스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깨지면 엄청 안 좋습니다.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갖고요, 계약이 깨졌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개시를 못한 거야. 와. 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돼. 그게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 중개사무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도 못했어요. 6개월 동안. 한 건도.
지금은 이제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미안해했죠. 이게 6개월 동안 개시가 안 되었고, 기본적으로 창업을 할 때는 3개월 정도는 그냥 손 빨고 있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3개월 정도는 운영자금을 갖고 가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중개사무소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개업할 때 창업자금이 가장 이제 싼 게 또 중개사무소인데, 문 닫기 가장 쉬운 것도 중개사무소예요. 그래서 이제 신규 창업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나 문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셔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뭐 나머지 시설 그런 것들은 기본인데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할 텐데 권리금이 문제예요. 권리금이. 그래서 그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이게. 뭐 강남이나 분당 이런 쪽으로 뭐 1억이라면서 권리금이. 1억. 이게. 그래갖고 뭐 우리 지역도 이제 권리금이 이렇게 이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비싸죠. 비쌉니다. 자, 얘기가 3,000번을 흐르는데.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밑에 이제 핵심이란 말 나와 있잖아요? 그 핵심이란 말에 이제 설명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1번은 설명을 다 했고, 2번은 보수를 받지 아니한 알선행위입니다. 이건 무료중개행위인데, 중개는 해당되지만 중개업은 아니죠. 무료중개행위는 중개는 해당되지만 중개업이 아니란 얘기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한 번 알선했다. 이건 중개는 맞죠. 근데 중개업은 아니죠. 당연한 얘기고. 중개와 중개업은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나아가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고. 그 다음 이제 판례 꼭 정리해 두시는데, 자,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행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태양은 모습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럼 업인지 여부는 단순 횟수로 결정할 게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넘어갑니다. 2번 판례 소개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았다. 이거는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다음에 3번 판례 권리금입니다. 이 권리금은 그거죠.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권에 대한 보상, 영업사의 노하우에 대한 보상, 또 그 위치에 따른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런 것들 말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도록 소개합니다. 그럼 이건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중개 아니고 중개 보수 규정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4번 판례입니다.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그래도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 말 이상하게 해놨는데. 이거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중기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고, 여기서 끊으시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정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었다 해도 이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럼 그 컨설팅하고 비슷한 지금 판례인데 이분이 은행 출신이었죠. 그래가지고 대출 알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금전 소비대차 계약 알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비대차가 민법 시험범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그냥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금전이 중개사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만 소개했다면 이거는 중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소개하면서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중개업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컨설팅하고 그 4번 판례하고 이제 유사 판례인데 맥락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중기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고 일어났죠. 그러면 그게 저당권이 이제 중개대상 권리가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 밖의 권리를 중개대상 권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중개대상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거예요. OX. 이거 오죠? 자, 근데 우리가 담보물권이 뭐가 있다는 거 알죠, 지금? 유질죠. 맞아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질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질권은 왜 안 돼요? 동산이나 권리에만 성립하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담보물권에 질권이 들어가는데 이 질문 맞았다고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그래도 맞은 거예요? 네, 맞은 겁니다. 단 질권 제외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런 식의 지문들 확실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애매모호한 지문들은 절대 안 내요. 이거 누군가 끝까지 이 지문 틀렸다고 태클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태클 들어오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요즘은 내버려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버려요. 그냥. 그럼 틀렸죠? 이게 그러니까 명쾌하게 내버리고 애매한 지문들은 절대 안 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걸 틀리게 낸다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내는 거예요. 그럼 틀렸죠? 요즘은 이렇게 내요. 대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지문들은 절대 연습을 안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질권은 중개상 권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게. 그래서 민법에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지금 그 물권 중에 질권이 빠져 있죠? 질권이 왜 빠졌다고 그랬어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니까. 그럼 민법의 시험 범위를 무슨 과목이 정했다? 중개사법이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1차를 10번 합격했어요. 자격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2차를 통과해야 되죠? 그럼 2차 통과하려면 무슨 과목 잘해야 된다? 중개사법. 제가 중개사법 선생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험의 가장 메인 과목이 무슨 과목? 중개사법. 그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우루 가든 좌로 가든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이 자격시험 들여다보면서 처음에 내가 이게 하면서 이제 자격시험을 진짜 아니야말로 이 개무시를 했어요. 개무시를. 책도 안 사고 그렇게 개무시하고 시험을 봤는데 야,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만만치 않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아니야말로 겁대가리 성실하고 시험 봤구나. 나는 그랬거든. 아, 이과 있고 60점, 좌로 가도 우로 가도 그냥 넘기면 하면 나는 그때 1, 2차 구분이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그냥 딱 해갖고 과락 없이 6점만 넘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1, 2차가 나눠져 있더만.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강아지 파는 공부했다는 얘기죠, 그때도. 제가. 대충 그냥, 이게. 근데 어쨌든 이게 강의하다 보니까 이 시험 진짜 만만치 않은 시험입니다. 이게. 분량도 여러분들 그저 내가 누차 얘기하자면 우리 기본서만 해도 3,000페이지가 넘죠? 엄청나게 많아요, 분량이. 그러니까 제발 좀 줄였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러죠? 예, 근데 그런 생각하면 짜증납니다. 짜증나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예. 자, 그러면 6번, 5번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6번 판례 내려가는데 말씀드렸어요.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다음에 이제 7번 판례. 중사물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다고 그랬죠. 그럼 약속 요구했다. 이거는 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용어의 정의, 개업공유서로 내려갑니다. 자, 개업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럼 개설 등록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우리 개설 등록에 지금 동그라미를 쳐놔야 되죠. 그러면 개업공사라 함은 뭐만 기억하시자? 개설 등록만 기억하자.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자가 바로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업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하면 X예요. 왜 그러냐면 개공의 종별이 종별이라 하거든요. 이거는 종류가 아니고 종별하는데 종별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갖고만 정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법인도 들어가고 중개인도 있거든요. 이들을 포함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틀렸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개업공사를 개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그럼 등록을 한 자, 요거만 딱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개공의 종결 세 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자가 법인인계공사고, 공인인계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자가 공인인상계공.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누구다? 공인인사인 개업공사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중개인이라는 표현은 제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강학상 쓰는 표현이고, 강의할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공사법에는 이자가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나는 국법시대에 쓰던 용어인 중개인을 그냥 쓰고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 우리 모의고사나 다른 교수님들은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라 표현해요.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 이게 그래서 이분이 바로 중개인이다. 그럼 이 중개인은 누구냐면요. 우리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거든요. 소개영업법 시절에는 신고하고 중개업에 바로 진입할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첫 번째 중개인. 이거. 그 다음에 중개업법 초창기 시절에 허가받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두 번째 중개인. 그래서 1990년 이후에는 9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중개인이 탄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까지 신고나 허가를 받고 중개업에 진입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때는 공사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공사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득권을 유지를 시켜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개업을 하신 분들이라는 얘기죠.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전국적으로 중개인이 약 한 3,00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공인인상 개공이 대다수고 법인은 전국적으로 2,000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개공의 종별 세 가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정도 이해하는데, 그럼 여기서 참고, 이제 우리 여기 이미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법인과 공인인상 개공 중개인 이들은 비교했을 때 이 둘은 개인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개인인 개업 공인인계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개인인 개공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럼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라는 얘기는 이 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둘에 대한 차이는 지금 현재 세 번째 정도면 이제 정확히 다 우리가 구분해 버리는데, 여기는 자격증이 있고 여기는 자격증이 없죠. 이건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 현행법이 이 둘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게 정확하게 두 가지를 딱 차이를 두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업무 지역의 차이가 있죠. 법인과 공인인상 개공은 전국을 업무 지역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우리 중개인께서는 자신의 사무소가 있는 시도가 업무 지역이에요. 사무소 시도가 업무 지역. 여기에 차이를 두고 있고, 또 하나가 경매, 공매 업무의 차이가 있죠. 우리 공인인상 개공이나 법인은 경공매 업무 할 수 있죠. 하지만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지금 둘이가. 이거고, 나머지는요, 자격증에서 유래되는 차이예요. 자격증. 그러면 지금 우리 사무소 명칭에 공인인상 개공이나 법인은 공사사무소, 부동산인계 다 쓸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다 쓸 수 있는데, 중개인은 공인인계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어요. 이분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개시에도 차이가 있죠. 개시. 여기는 자격증을 개시해야 되죠. 근데 중개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개시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차이를 두시고. 다음에 이제 이 법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법인은 순수 중개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이 특수법인도 역시 우리가 이제 강학상 쓰는 표현이고, 우리 현행법에는 특수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특수법인이 누구예요? 지역농협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농어협동조합법에서 중개업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현재 공사법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개공은 반드시 명심할 게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된다. 여기서 끝나야 되지 말이 더 나가면 틀렸다. 이거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예.